남편이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와 이혼을 요구하며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권 당첨이 거짓이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죠. 제 이름은 이지혜, 올해 38살입니다. 박재훈과 결혼한 지 햇수로 딱 8년째였습니다. 우리는 중매로 만났는데 그때 그는 참 성실하고 말도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시부모님을 보살피며 가정을 깨끗하게 꾸려왔습니다. 외부에서는 시간제 근무를 하며 생활비에 보탰죠. 박지우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로 일했는데 월급이 많지도 적지도 않아 우리 세 식구가 겨우 살아가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들 민재는 올해 7살로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평소에는 시어머니께서 등하원을 도와주셨습니다. 살림은 넉넉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평범하게 한평생을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재훈에게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간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서둘러 돌아가 아들 저녁을 해주려고 했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박지훈이 건물 아래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얼굴에는 꽃이 핀 듯 활짝 웃고 있었는데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 퇴근 후에는 늘 기운 없이 축 처져 있던 그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죠. 지혜야, 우리 인생 역전이야. 나 당첨됐어. 5억 원을 당첨됐다고. 저는 그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물었죠. 뭐라고? 당첨? 얼마에 당첨됐다는 거야? 박지훈의 손에 든 종이를 제 눈앞에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5억 원. 딱 5억 원. 지난주에 삼복권이 오늘 당첨금 확인센터에서 전화 왔어. 이틀 후면 내 계좌로 입금될 거래. 제 머릿속은 윙윙거렸고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5억 원이라니. 이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은 본 적이 없었죠. 한참을 진정하고 나서야 그의 손을 잡고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지훈 씨, 나 놀리는 거 아니지? 박지훈은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로 장난치겠어? 진짜야. 여기 복권 당첨 확인서 좀 봐봐. 그는 그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제가 받아보니 분명히 당첨 금액 5억 원이 적혀 있었고 당첨 확인 센터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짜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서 그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계산을 했죠. 5억 원이 들어오면 우선 주택대출부터 갚고 아들 학자금도 모아두자.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으면 앞으로 살림이 훨씬 나아질 거야. 참, 어머니, 아버지께도 용돈 좀 드려서 기쁘게 해드리자. 하지만 박지훈은 제 말을 듣고 얼굴에 미소가 흐려졌습니다. 제 말에 대답도 없었죠. 저는 그때 너무 기뻐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너무 흥분해서 제 말을 못 들었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박지훈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섭도록 심각했습니다.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 지훈 씨? 무슨 일 있어? 박지훈은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를 벼락 맞은 듯한 기분으로 만드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이혼하자.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박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 이 5억 원은 내가 당첨된 거야. 너와는 상관없어. 집안 예금은 한 푼도 안 가져갈게. 다 너랑 민재에게 줄게. 내 보상이라고 생각해. 너는 빈손으로 나가고 집은 내가 가질게.
제 심장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온몸에 피가 응고되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의 기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만 남았습니다. 저는 눈앞에 낯설고도 익숙한 남자를 바라보며 목소리까지 떨렸습니다. 박지훈, 당신 정말 인간 맞아? 지난 8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당신 마음속에 모르고 있었어? 박지훈의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네가 이 집을 위해 희생한 건 알아. 그래서 내가 예금 다 너한테 남겨주는 거잖아. 이 5억 원은 내 운이야. 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더 이상 얽매이지 마. 순순히 이혼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아. 새로운 삶이라고? 저는 비웃으며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게 벌써 다른 여자를 찾아놨다는 뜻 아니야? 박지훈은 제 질문에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어쨌든 이혼은 이렇게 결정됐어. 엄마한테도 말했고 엄마도 동의하셨어.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그가 이런 짓을 하는데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아들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는 것을 보고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빠가 엄마 괴롭혔어? 저는 아들을 품에 안았고 눈물은 더 격렬하게 쏟아졌습니다. 박지훈은 우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가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와 아들의 울음소리를 문 밖으로 가둬버렸죠. 아들을 안고 앉아있는 제 마음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성실하고 착했던 남자가 어떻게 5억 원짜리 복권 한 장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저는 뭔가 일이 그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을 거라고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때의 저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자 마음속에는 마비된 듯한 아픔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아빠가 잠깐 정신이 없었을 거야. 아들의 의젓한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쓰라렸습니다. 저는 슬픔을 억누르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민재는 먼저 숙제하러 가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가방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벽에 걸린 우리 세 식구의 결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박지훈은 순박하게 웃고 있었고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너무나 낯설게 변해버렸습니다. 냉정하고 무정하게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침실 문이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박지훈이 안에서 걸어 나왔는데 새 정장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평소 작업복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던 그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차키를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막아섰습니다. 박지훈, 어디 가려고? 말 똑바로 해봐. 시어머니가 이혼에 동의했다고? 내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박지훈은 짜증스럽게 저를 밀쳐냈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마.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너 때문에 힘들어하시게 하지 마. 어차피 이혼은 결정된 일이야. 네가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소용없어. 그는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제 귀를 윙윙 울렸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벽에 기대섰습니다. 화가 나고 초조했지만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었지만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된 후 절망적인 대답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밤에 저는 아들에게 대충 국수를 끓여주었지만 저는 도무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은 후 얌전히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밤늦도록 기다렸습니다. 박지우는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박지훈 뒤에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했으며 손에는 명품 가방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집을 거침없이 훑어봤습니다.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이 여자가 박지훈의 내연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며 박지훈을 노려봤습니다. 누구야? 이 여자? 왜 우리 집에 데려왔어? 박지훈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할게. 이쪽은 최수진, 내 미래의 아내야. 얘를 데려왔으니 너는 짐 싸서 빨리 나가. 최수진은 박지훈 품에 기대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이재일 씨 맞죠? 지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언니.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죠. 지훈 씨는 이제 잘 나가고 5억 원에도 당첨됐어요. 언니는 더 이상 지훈 씨랑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현명하게 생각해서 빨리 짐 싸서 나가세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우 같은 계집. 여긴 내 집이야. 네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 어머, 꽤 성질 있네요. 최수진은 입술을 삐죽이며 박지훈을 돌아봤습니다. 지훈 씨, 얘 좀 봐. 교양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난 이런 사람이랑 한 집에 살고 싶지 않아. 박지훈은 즉시 눈살을 찌푸리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지혜, 그만 좀 해. 최수진 말이 맞아. 너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이제 내 집이고 얘 집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네 집이라고? 저는 비웃으며 다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함께 돈 모아 계약금 내고 함께 대출 갚은 집이야. 뭘 근거로 당신 거라고 해?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뭘 근거로냐고? 바로 이 5억 원이 내가 당첨된 복권이기 때문이지. 박지훈은 당첨 확인서를 탁자 위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5억 원이 있으면 뭘 못 사겠어? 이 집을 너한테 남겨주는 것도 내가 너를 봐주는 거야. 주제넘게 굴지 마. 최수진은 안방문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 이 안방 좋네. 햇빛도 잘 들고. 나 앞으로 여기서 살래. 그녀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가방을 옷장 안에 넣고는 제 옷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제 옷들은 바닥에 흩어졌고 제 마음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박지훈이 제 팔을 잡고 저를 밀쳐냈습니다. 얘 건드리지 마. 최수진이 어느 방에 살고 싶든 상관없어. 네 물건들 빨리 정리하고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나가야 해. 저는 그가 미는 바람에 비틀거리다 넘어졌습니다. 그때 아들 민재가 우리 싸움 소리에 잠에서 깨어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괴롭히지 마. 저 아줌마 나가라고 해. 박지훈은 아들을 한번 쳐다봤지만 눈빛에는 아무런 애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울어? 빨리 방에 들어가서 자. 여기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최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애들은 여기서 시끄럽게 굴지 마. 앞으로 내가 네 새엄마야. 내 말 잘 들어야 해. 난 아줌마가 내 새엄마 되는 거 싫어. 난 우리 엄마밖에 없어. 아들은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들의 붉어진 얼굴을 보며
제 마음속 분노와 억울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지훈과 최수진을 노려보며 한마디씩 도렷하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이 집은 내 집이야. 난 안 나갈 거야. 이혼하고 나를 빈손으로 내쫓겠다고? 절대 불가능해. 박지훈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색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날 열받게 하지 마. 내가 말하는데 너 오늘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나가야 해. 그는 말을 하면서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과 신발을 한꺼번에 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최수진은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지훈 씨, 얘랑 말 섞지 말고 그냥 짐을 밖으로 던져버리면 돼. 얘가 어떻게 여기서 버티겠어? 박지훈은 정말로 제 짐이 가득 찬 봉투를 들고 문으로 가서 밖으로 던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박지훈, 이러지 마. 우리 8년 부부정을 생각해서라도, 아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하지만 박지훈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껏 제 손을 뿌리치고 봉투를 복도에 던져버렸습니다. 정인이 뭐니 5억 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당장 스스로 나가든가 아니면 너랑 네 아들을 같이 던져버릴 거야. 저는 복도에 흩어진 옷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매정한 남자와 그의 옆에서 의기양양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박지훈이 이른바 5억 원에 홀려서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와 함께 이런 수모를 겪게 할 수 없었고 그가 우리 모자를 내던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을 안고 박지훈을 향해 한마디씩 도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지훈, 오늘 당신이 나에게 한 모든 일을 기억해도 내가 잠시 나가지만 이것이 이혼에 동의한다는 뜻도 아니고 이 집을 포기한다는 뜻도 아니야. 말을 마친 저는 아들을 안고 지난 8년간 살았던 이 집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의 바람은 차가웠고 제 얼굴에 칼날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뒤돌아 그 굳게 닫힌 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깊은 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센서등이 간헐적으로 켜졌다 꺼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얇은 것도 탕벌만 걸친 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복도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제 몸을 덜덜 떨게 했습니다. 아들은 제 목을 꼭 껴안고 작은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댄 채 작은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엄마, 집에 가고 싶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위로했습니다. 착한 아들, 우리 일단 외할머니 댁에 가서 하룻밤만 자자. 엄마가 일 다 해결하면 다시 집에 데려다 줄게.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이미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일찍 주무실 텐데 이렇게 늦게 찾아가면 분명 깨워야 할 것이고 그분들까지 걱정하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부모님 댁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2영여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죠. 가는 길에 아들은 옳다가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고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은 시리고 쓰라렸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제가 언젠가 남편에게 쫓겨나 아들을 데리고 길거리를 헤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댁 아래층에 도착해서 아들을 살살 깨워 스스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 어머니께서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울고 있는 아들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혜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들 데리고 왜 왔어? 무슨 일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말도 다 끝내기 전에 아버지께서도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자의 모습을 보시고는 서둘러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밖은 춥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깨끗한 잠옷을 찾아주고 먼저 객실에서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이혼을 요구하고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와 우리를 쫓아낸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화가 나서 탁자를 콱 내리치셨습니다. 이 박지훈 이놈이 정말 양심 없는 놈이로구나. 내가 처음부터 네가 그놈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했는데 결국 문제가 생겼잖아.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혜야,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는데 네가 억울하게 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놈이 이혼하고 싶으면 해도 돼. 하지만 너를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해? 어림없는 소리. 네 집은 네 지분도 절반이나 있어. 그놈이 뭘 근거로 혼자 다 가지려고 해? 어머니의 지지에 제 마음은 조금이나마 놓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박지훈의 매정한 모습과 최수진의 위기한양한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저와 아들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기도 전에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 박지훈의 목소리는 매우 짜증스러웠습니다. 이지혜, 어디야? 빨리 돌아와서 이혼 서류에 사인해. 이혼 합의서 다 작성해놨으니까 사인하고 나면 집안 예금은 너한테 바로 입금해 줄게.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꿈도 야무지네. 이 집은 우리 공동 재산이야. 내가 빈손으로 나갈 리 없어. 이혼하고 싶으면 해도 돼. 하지만 집은 반드시 내 지분이 절반은 있어야 해. 아니면 얘기할 가치도 없어. 주제넘게 굴지 마. 박지훈은 전화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내 거야. 내가 5억 원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너 평생 잘 살 생각도 못 했을 거야. 예금 다 너한테 남겨주는 것도 이미 인정을 베푼 거야. 네가 계속 억지 부리면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야. 저는 그와 더 이상 말 섞기 싫어서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사인하지 않으면 아들 학교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아들이 학교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고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지훈이 이렇게 비열하게 아이까지 건드리다니. 부모님도 문자를 보셨고 어머니는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양심 없는 놈이 어떻게 아이한테 이럴 수 있어. 아버지께서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지혜야, 두려워하지 마. 그놈이 감히 학교에 가서 소란 피우지 못할 거야. 정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자. 저는 생각 끝에 그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이혼 합의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고 그 김에 복권 당첨 이야기에 대해 다시 물어봐서 혹시라도 허점을 찾을 수 있을지 봐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봐야겠어요. 어머니는 불안해하시며 저와 함께 가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저 혼자 처리할 수 있어요. 엄마는 집에서 민재 좀 봐주세요. 저는 간단히 짐을 챙기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박지훈과 최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직 다 먹지 않은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는데 영락없이 남편과 안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수진은 저를 보더니
입술을 삐죽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서류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게 이혼 합의서야. 봐봐. 문제 없으면 사인해. 저는 이혼 합의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합의서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아들은 제가 양육하며 집안 예금일 50만 원은 제가, 집은 박지훈이 갖는 대신 그는 어떠한 양육비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 읽고 나서 화가 나서 합의서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박지훈, 너무 심하잖아. 집은 우리 공동 재산인데 뭘 근거로 당신 명의로 돌려? 게다가 양육비도 안 줘? 우리 모자를 굶어 죽으라는 거야. 박지훈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야. 아들 생각해서라도 이 일, 옥 심각해서라도 이 일, 50만 원도 안 줄 수 있었어. 사인할 거야? 안 할 거야? 사인 안 하면 나 지금 당장 학교로 가서 아들 찾아갈 거야.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사인할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당신 복권 원본이랑 당첨 확인서 좀 보여줘. 5억 원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해. 안 그러면 당신이 날 속이는 건지 어떻게 알아? 박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침착해졌습니다. 복권 원본은 은행 금고에 넣어뒀어. 당첨 확인서는 네가 지난번에 봤던 그 확인서야. 내가 널 속일 리 있겠어? 저는 일부러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은행 금고에 넣어뒀다고? 그럼 언제 꺼내서 나한테 보여줄 거야? 그리고 돈이 이틀 후면 입금된다고 했는데 오늘 벌써 셋째 날이야. 돈 입금됐어? 박지훈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은 이미 입금됐어. 다른 카드에 넣어뒀고. 뭘 그렇게 많이 물어봐? 빨리 사인이나 해. 그는 말을 하며 제게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받았지만 사인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당첨된 복권 번호가 뭐야? 언제 샀어? 저는 말을 하면서 속으로 그가 말하는 번호, 구매 시간, 장소를 몰래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증거만 찾으면 그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저는 박지훈이 건넨 펜을 들고 이혼 합의서를 뒤적이는 척하면서 몰래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박지훈은 제 질문에 다소 짜증이 났는지 눈살을 찌푸리며 숫자들을 읊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아파트 단지 문학복권방에서 샀어. 사장님 내가 아는 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는 번호, 시간, 장소를 모두 확실히 외웠습니다. 입으로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기억해뒀어. 나도 나중에 오은 시험해봐야겠다. 그런데 이 합의서는 좀 더 봐야겠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경솔하게 사인할 수는 없어. 최수진은 옆에서 참지 못하고 재촉했습니다. 뭘 그렇게 망설여? 지훈 씨가 돈 다 너한테 남겨줬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빨리 사인하고 떠나. 지훈 씨랑 잘 살아야지. 방해하지 말고. 저는 최수진의 말은 무시하고 박지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합의서에 당신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아들은 우리 둘의 아들이잖아. 당신은 반드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해. 아니면 난 절대 사인하지 않을 거야. 박지훈의 얼굴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지혜, 너무 나대지 마. 내가 너한테 5억 준 것도 충분히 많은 거야. 양육비까지 원한다고? 꿈 깨는 거 아니야. 이건 당신의 법적 의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육비 지불 조항을 합의서에 추가하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보자. 어차피 난 당신이랑 싸울 시간은 많아.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박지훈은 제가 갑자기 가버릴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제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지혜. 네가 감히 나가면 난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와 여기서 논쟁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한 복권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복권 당첨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의 모든 오만함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난 후 저는 부모님 댁으로 가지 않고 바로 우리 아파트 단지 모납 복권방으로 갔습니다. 복권방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아저씨였는데 평소 제가 장 보러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제가 복권방으로 들어가자 사장님은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씨, 오늘은 웬일이세요? 복권 사러 오셨어요? 저는 다가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저 복권 사러 온 거 아니에요.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사장님은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채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장님,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박지훈 씨가 여기서 복권 산 거 기억하세요? 저는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5억 원에 당첨됐다고 하는데 진짜예요? 사장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박지훈 씨가 오기는 했고 복권도 샀죠. 하지만 5억 원에 당첨되지는 않았는데요. 5억 원은커녕 5억만 원에도 당첨 안 됐어요. 게다가 제가 말하는데 우리 복권은 최근에 5억 원짜리 당첨자가 아예 없었어요. 최고 당첨금도 2천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다른 지역 사람이 당첨된 거였어요.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박지훈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흥분을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 확실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당첨 확인서도 보여줬고 직인도 찍혀 있었는데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확실하죠. 제가 여기서 복권 판지 몇 년인데 매번 당첨 결과 다 기억해요. 게다가 정식 당첨 확인서는 도급 복권센터나 복권사업본부에서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들고 있던 건 분명 가짜였을 거예요. 지혜씨, 혹시 박지훈 씨랑 싸우셨어요? 그 사람이 요즘 좀 이상해요. 며칠 전에는 저한테 돈도 빌려달라고 했어요. 투자해서 돈을 잃었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무슨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잃었는데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고 많이 잃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만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안색이 안 좋아서 안 빌려줬어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저는 복권방을 나왔습니다. 마음속은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박지훈은 복권 당첨이 가짜일 뿐만 아니라 투자해서 돈까지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서둘러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던 것은 분명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급하게 저에게 사인하라고 하고 아들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던 모든 것이 다 꾸며낸 것이었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제가 경솔하게 사인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저와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추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투자로 돈을 잃은 사실과 가짜 당첨 확인서를 위조해서 저를 속인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박지훈에게 김준호라는 중마고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관계란을 좋았기에 박지훈의 일이라면 김준호가 대개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김준호의 전화번호를 찾아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한참 후에 연결되었습니다. 김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씨, 웬일로 저한테 전화했어요? 준호 오빠,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박지훈 씨에 대한 건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요즘 투자해서 돈을 잃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5억 원 복권에 당첨됐다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김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씨,
이 이야기는 원래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혜 씨가 힘들어할까봐. 박지훈이 정말 투자해서 돈을 잃었어요. 그것도 꽤 많이, 2억 원이 넘어요.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과 무슨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몽땅 잃었어요. 2억 원이요? 저는 너무 놀라 비틀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나서 투자를 한 거예요? 일부는 집안 예금에서 몰래 빼냈고 일부는 사채를 빌렸어요. 김준호의 목소리는 매우 무력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이제 어쩌겠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돈 갚으라고 재촉하고 돈 안 갚으면 탈 하나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까지 해요. 그 사람이 지혜 씨한테 5억 원에 당첨됐다고 말한 건 분명 지혜 씨를 빈손으로 내쫓아서 집을 팔아 빚 갚으려 한 걸 거예요. 지혜 씨, 그 사람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이혼 서류에도 절대 사인하면 안 돼요. 이 말을 듣자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박지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당첨금이니 보상이니 하는 모든 것이 다 저를 빈손으로 내쫓아서 집을 팔아 사채를 갚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돈 때문에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 팔아넘길 수 있다니.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김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이렇게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전화를 끊자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박지훈이 저를 속이려 한다면 저도 그에게 본때를 보여줘서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김준호와의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박지훈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김준호의 구두,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있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증거로 판결하는 것이고 증거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많이 말해도 소용없으면 제가 아무리 많이 말해도 저는 먼저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 복권방 사장님과 김준호에게서 들은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셨습니다. 이 박지훈 이놈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감히 사채를 빌리고 너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해? 지혜야, 걱정 마. 냄비를 깨고 쇠붙이를 팔아서라도 네가 증거를 다 찾을 수 있게 도와줄게.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지혜야, 정말 조심해야 해. 박지훈이 네가 자기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궁지에 몰려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알아요, 엄마. 조심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초기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첫째, 박지훈이 당첨 확인서를 위조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둘째, 그가 사채를 빌리고 집안 예금을 몰래 빼돌린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셋째, 그와 최수진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혼할 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께 집에서 아들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인쇄소로 가서 빈 이혼 합의서 한 부를 인쇄했습니다. 다음번에 박지훈과 만날 때 이 빈 합의서로 그를 안심시키고 그 틈을 타 그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그가 당첨이 가짜이고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다는 말을 녹음할 생각이었습니다. 녹음기를 산 후 저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우리 둘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제 신분짐을 들고 우리 공동 예금의 흐름을 조회하고 싶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예금 계좌가 박지훈의 신분증으로 개설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거래, 기록을 조회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조사 명령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예금 조회는 일단 포기하고 박지훈이 사채를 빌린 증거를 수집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준호가 박지훈이 사채를 빌렸고 채권자들에게 협박까지 당했다고 말했으니 채권자들은 분명 박지훈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냈을 것이었습니다. 이 통화 기록이나 문자,
기록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가 사채를 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 끝에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박지훈이 사채를 빌린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어느 대부업체에서 빌렸는지, 차용증을 썼는지 등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자신도 구체적인 대부업체는 모르고 채권자들이 밤늦게 박지훈에게 자주 전화했고 박지훈은 매번 전화를 피해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이 차용증에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고 지장까지 찍었다고 한번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밤에 우리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지훈과 최수진은 밤에는 대개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가지러 가는 척하고 그 틈을 타거실이나 침실에 녹음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채를 빌린 이야기나 저를 속여 이혼하려 한 이야기를 녹음할 수만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박지훈, 나 다 생각했어. 이혼 서류에 사인할게. 그런데 집에 내 물건 좀 두고 온 게 있어서 밤에 가서 가져오고 그 김에 사인도 할게. 박지훈은 제가 이렇게 빨리 동의할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의기양양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작 그랬으면 됐잖아. 좋아, 밤에 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녹음기를 옷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인쇄해둔 빈 합의서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변을 특별히 살피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야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문이 금방 열렸습니다. 최수진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저를 보더니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드디어 정신 차렸나 보네. 어서 들어와서 사인하고 얼른 가. 사인하고 나면 빨리 나가.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바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지훈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 합의서 이미 준비해놨으니 봐서 문제없으면 사인을. 저는 앉은 후 가방에서 제가 인쇄해둔 빈 합의서를 꺼내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일단 좀 볼게요. 참, 박지훈, 당신 사채 빌린 거 사실이에요? 박지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김준호가 너한테 말했어? 최수진도 멍해져서 박지훈을 돌아갔습니다. 지훈 씨, 사채 빌렸어요? 당신 5억 원에 당첨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사채를 빌릴 수 있어요? 박지훈은 최수진의 말은 무시하고 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이지혜,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일부러 와서 방해하는 거야?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만약 당신이 정말 사채를 빌렸다면 이 집은 분명 팔려서 빚 갚아야 할 거잖아. 내가 사인할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안 그러면 내가 사인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박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마 제가 이미 사인에 동의했으니 진실을 알아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사채 빌렸어. 투자해서 사기당해서 2억 원 넘게 빚졌어. 사채 안 빌릴 수 없었어. 너한테 5억 원 당첨됐다고 말한 건 네가 빈손으로 나가게 해서 집 팔아 빚 갚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럼 당신 그 당첨 확인서는 가짜였던 거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동시에 몰래 녹음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가짜야. 사람 시켜서 만든 거야.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이혼에 동의할 리 없었을 거야. 최수진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박지훈, 당신 나를 속였어.
당신은 복권에 당첨되지도 않았으면서 나한테 집 사주고 차 사준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그냥 사기꾼이야. 뭘 시끄럽게 해. 박지우는 최소진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속이지 않았으면 네가 나랑 같이 있었겠어? 지금 이런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집 팔아서 사채 갚고 남은 돈으로 우리 잘 살 수 있어. 저는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 합의서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박지훈, 내가 정말 사인할 줄 알았어? 난 그냥 당신 말을 떠보러 온 거야. 당신은 당첨 합의서를 위조해서 나를 속여 이혼하려 했고 공동 재산인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어.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다 녹음했어. 법원에서 보자.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박지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제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지혜, 녹음기 내놔.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이미 그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문으로 뛰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박지우는 제 뒤를 몇 걸음 쫓아오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너 두고 봐.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까지 달려나온 후에야 멈춰서서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져보니 마음이 훨씬 놓였습니다. 이 녹음기가 있으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박지훈과 법원에서 만날 일만 남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문 앞 큰 길에 서서 가슴을 움켜쥐고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지훈이 쫓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만져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것은 박지훈의 거짓말을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였고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택시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께서 달려오시며 긴장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지혜야, 어떻게 됐어? 아무 일 없었지? 박지훈이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지? 괜찮아요, 엄마. 저는 고개를 저으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성공했어요. 박지훈이 복권 당첨이 가짜이고 사채를 빌렸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는 말을 모두 녹음했어요. 아버지께서 다가오시며 흥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 이 증거만 있으면 우리 그놈이 두렵지 않아. 지혜야, 내일 당장 법원에 이혼 소송 걸어서 그놈이 대가를 치르게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기 속 내용을 부모님께 들려드렸습니다. 박지훈이 5억 원은 가짜고 그냥 네가 빈손으로 나가게 해서 집 팔아 빚 갚으려 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화가 나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 양심 없는 놈이 어떻게 너랑 아들을 이렇게 속일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른 자료들, 예를 들어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집안예금 증명서 등을 정리했습니다. 은행에서 상세한 거래 기록은 조회할 수 없었지만 예금의 대략적인 금액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 공동 재산이었고 박지훈이 단독으로 빼돌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아버지와 함께 법원으로 가서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녹음기 속 내용도 복사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 직원은 제 사건을 접수하고 실형업일 이내에 재판 기일을 통보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후 저는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저편 박지훈의 목소리는 매우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지혜, 네가 감히 나를 고소해? 네가 녹음기 하나 있다고 내가 이길 줄 알아? 내가 말하는데 이 집은 내가 반드시 가질 거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더 이상 자기기만 하지 마. 당신이 당첨 확인서를 위조해서 나를 속여 이혼하려 했고
공동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으려 한 것은 모두 사실이야. 법원은 증거로 말해. 당신은 도망칠 수 없어. 두고 봐. 박지훈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이 있고 증거가 있었기에 저는 반드시 저와 아들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재판 기일을 통보해 왔습니다. 3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이 3일 동안 저는 집에서 재판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을 통해 이혼 소송 시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셨습니다. 박지훈도 저에게 몇 번 전화해서 어떤 때는 협박하고 어떤 때는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와 잘 살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의 허튼 소리를 전혀 늦었어. 법정에서 보자. 저는 그의 허튼 소리를 전혀 믿지 않고 박지훈, 당신이 처음 나랑 아들을 집에서 쫓아낼 때 재판 당일 저와 아버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지훈도 왔습니다. 그는 최수진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였습니다. 안색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개정 후 판사님은 우리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법원에 저와 박지훈의 이혼 판결을 요청합니다. 아들은 제가 양육하고 박지훈은 매달 양육비 5억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혼인 후 공동으로 구매한 부동산은 제가 소유해야 합니다. 박지훈은 증거를 위조하여 저를 속여 이혼하려 했고 불륜 행위도 존재합니다. 저는 법원에 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3천만 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지훈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 감정은 파탄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잠시 정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집은 제가 힘들게 돈 벌어 산 것이니 제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지혜가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녹음기 4번, 복권방 사장님의 증언, 김준호의 증언, 김준호의 증언, 그리고 제가 찍은 박지훈과 최수진이 함께 아파트 단지를 드나드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하나씩 판사님께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녹음기 속에서 박지훈은 직접 복권 당첨이 가짜이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복권방 사장님은 박지훈임은 박지훈이요. 5억 원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것을 짚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박지훈과 최수진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은 증거들을 받아 자세히 살펴본 후 박지훈에게 의견을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박지훈은 그 증거들을 보더니 얼굴색이 점점 하얗게 변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오해입니다. 저와 최수진은 그냥 평범한 친구 사이입니다. 녹음기 속 말들은 이지혜가 저를 너무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이지. 제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채를 빌린 사실과 집안 예금을 빼돌린 사실에 대해 저는 이미 법원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지훈은 제가 예금 흐름 조사를 신청했다는 말을 듣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판사님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증거가 많으므로 본 사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일단 휴정하고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휴정 후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박지훈이 갑자기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지혜, 증거 다 철회해. 우리 잘 얘기해보자. 이혼에 동의할게. 집도 너한테 절반 줄게. 양육비도 줄게.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자고? 늦었어. 당신이 처음 나랑 아들을 쫓아낼 때 왜 얘기할 생각은 안 했어?
박지훈, 당신은 그냥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이 이제 당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법원이 그가 예금을 빼돌리고 사채를 빌린 사실을 조사해낼까봐 두려워했지만 저는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법이 반드시 저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박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와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박지훈은 제 뒤에서 분노에 찬 욕설을 몇 마디 내뱉었지만 저는 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마치 광대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께서는 이미 밥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달려오시며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재판 순조로웠어? 박지훈이 또 무슨 짓 안 했어? 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순조로웠어. 지혜가 증거 다 제출했어. 박지훈 그 자식은 질문에 말도 못하고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됐어. 판사님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통지 기다리라고 했어.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증거가 확실하면 법원에서 분명 공정하게 판결할 거야. 밥을 먹은 후 저는 소파에 앉아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이후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제 신청을 받아들여 우리 공동 예금의 흐름을 은행에 조사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박지훈이 정확히 얼마의 돈을 빼돌렸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채를 빌린 일은 채권자들이 다시 그를 찾아온다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은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휴정 다음 날 오후 제가 집에서 아들의 숙제를 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 김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습니다. 지혜씨, 빨리 돌아와 봐요. 집 문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박지훈 씨한테 돈 받으러 왔다고 난리치고 문을 부수고 있어요.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박지훈이 사채 빌린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집 문 앞에서 난리치고 있어요. 제가 빨리 가봐야겠어요. 어머니도 듣자마자 다급해지셨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혹시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여러 명이 가는 게 낫지. 저는 거절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서둘러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아래층에 막 도착했을 때 이미 싸움 소리와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 문 앞에는 건장한 남자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팔에는 문신이 있었으며 우리 집 문을 힘껏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문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계속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돈 갚을게요. 제발 문 좀 그만 부수세요.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우리가 너한테 몇 번이나 며칠을 더 줬는지 알아. 선두에 선 건장한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박지훈의 옷깃을 잡고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박지훈, 네가 우리한테 2억 원 빌렸고 이번 달까지 갚기로 했는데 지금 상환일이 지났는데도 한 푼도 안 갚았잖아. 오늘 돈 안 갚으면 우리가 이 집을 부숴버리고 널 피보게 할 거야. 박지훈은 겁에 질려 온몸을 떨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돈이 없어요. 지금 아내랑 이혼 중인데 집 팔면 돈 갚을게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딱 며칠만요. 그 건장한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내랑 이혼하고 집을 팔겠다고? 내가 말하는데 이 집은 너희 공동 재산이야. 네가 단독으로 팔 권리 없어. 오늘 돈 갚든가 아니면 우리가 네 아내한테 찾아갈 거야. 그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계단 쪽을 바라봤는데 마침 저와 어머니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이더니 박지훈을 놓아주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네가 박지훈 마누라 이지혜 씨 맞지? 네 남편이 우리한테 2억 원 빌렸는데 지금 상환일이 지났는데도 안 갚아. 이 돈은 너도 갚아야 해. 저는 서둘러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저는 박지훈과 이혼 중이에요. 그 사람이 빌린 사채는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이 돈도 우리 가족 생활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의 개인적인 채무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말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건장한 남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치 못했는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지훈도 서둘러 달려와 그 건장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 돈은 제가 빌린 거예요. 얘랑은 상관없어요. 얘랑은 상관없어요. 제가 꼭 방법을 찾아서 돈 갚을게요. 얘랑 상관없다고? 건장한 남자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차용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봐봐. 이 차용증에 네가 사인했지만 이 집은 너희 혼인 후 공동 재산이야. 얘도 지분이 있으니 당연히 채무를 부담해야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데 3일 안에 돈을 다 갚아야 해. 아니면 우리가 너희 부부를 고소할 거야. 그때는 이 집도 경매에 넘어갈 거야. 저는 차용증을 받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에는 박지훈이 2억 원을 빌렸고 대출 날짜는 지난달, 상환 날짜는 최근 며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건장한 남자에게 돌려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의 개인 채무예요. 저는 부담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미 법원에 이 돈이 가족 생활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조사를 신청했어요. 당신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응할게요. 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워 이웃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면 저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주변 이웃들이 소란의 문을 열고 나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이재 씨 아니야? 남편이 5억 원에 당첨돼서 이혼하자고 했다던데 또 사채를 빚졌다고? 분명 복권 당첨은 가짜였고 돈 빚져서 아내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한 걸 거야. 박지훈은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얼굴색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 건장한 남자도 더 이상 문제를 키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경찰까지 오면 자신들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박지훈을 험악하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3일 더 시간을 줄게. 3일 후에 다시 올 거야. 그때도 돈 못 받으면 너 두고 봐. 말을 마친 그는 다른 건장한 남자 몇 명을 데리고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아무런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우리도 가자. 여기 너무 시끄러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돌아 박지훈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더 까다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아들을 잘 지켜낼 것이라고요. 저와 어머니는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여전히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후회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그 사람들 너무 무서웠어. 앞으로는 혼자 그 사람들 만나러 가지 마.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박지훈이 이렇게 많은 사채를 빚졌으니 채권자들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저 빨리 이혼 소송에서 이겨 아들을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돌아오자 아들은 여전히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자 펜을 내려놓고 달려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아빠가 또 괴롭혔어?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그냥 작은 일 처리하고 왔어. 다 해결됐어. 민재는 숙제 잘해. 숙제 다 하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딸기 사줄게. 아들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돌아가 계속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내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자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운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박지훈이 다른 돈 갚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죠. 김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혜씨, 박지훈은 지금 사면 초과해요. 그 사람 예전에도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빌려줬어요. 다른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이 모든 희망을 집을 파는데 걸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집은 공동재산이라 팔 수도 없고 채권자들은 급하게 재촉하니 아마 정신적으로 무너질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의 생사는 저와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김 아주머니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서 또 소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아니라 박지훈과 최수진이 싸우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싸우고 물건도 던졌다고요. 저는 문자를 보고 약간 의외였습니다. 최수진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최수진이랑 박지훈이 집에서 싸우고 있대요. 김 아주머니 말로는 아주 심하게 싸운대요.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둘이 왜 싸워? 설마 돈 때문에 싸우는 거야? 분명 그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수진이 박지훈과 함께한 건 원래 그 사람이 말한 5억 원 때문이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당첨된 것도 아니고 2억 원 사채까지 빚졌다는 걸 알았으니 분명 그 사람하고 싸울 거예요. 저는 원래 그들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을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싸우는 증거를 확보해서 박지훈의 불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한 후 저는 몰래 돌아가서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복도에 서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아파트 단지로 왔습니다. 우리 집이 있는 층에 막 도착하자마자 최수진의 울부짖는 소리와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훈, 이 사기꾼. 당신은 5억 원에 당첨되지도 않았으면서 나한테 집 사주고 차 사준다고 속였어. 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그냥 사기꾼이야. 이어서 박지훈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시끄럽게 해? 내가 일부러 널 속인 게 아니잖아. 나도 어쩔 수 없어서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지금 내가 사채 빚지고 있는데 네가 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나랑 싸우고 있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줘?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당신 2억 원 빚을 갚아줘? 최수진의 목소리에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같이 있었던 건 당신이랑 잘 살고 싶어서였지. 당신 빚 갚아주려고 한 거 아니야. 당신이 거지 같은 데다가 빚까지 이렇게 많다는 걸 알았으면 난 당신이랑 같이 있지 않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싶었겠어? 박지훈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내가 투자 사기 안 당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빚졌겠어? 지금 이런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네가 나랑 같이 살기 싫으면 빨리 가. 여기서 날 귀찮게 하지 말고. 가면 가. 최수진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최수진이 자신의 명품 가방 몇 개를 들고 울면서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얼굴에 화장은 다 번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빛나는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최수진은 계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저를 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원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꼴 보러 온 거야?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저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최수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의기아냐니 하지 마. 박지우는 그냥 사기꾼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랑 이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그 사람이 빚진 돈은 당신도 모른 척 할 생각 마. 그의 빚은 그의 개인 채무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으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겠죠.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죠. 최수진은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저를 험악하게 노려보더니 몸을 돌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런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박지훈을 따라다닌 것은 이른바 5억 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꿈이 산산조각 났으니 그녀가 자초한 일인 것이었습니다. 최수진이 간 후 집 안에서는 박지훈의 욕설 소리와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 후에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박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몇 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최수진과 싸우다가 긁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왜 왔어? 내 꼴 보러 온 거야? 당신 꼴 보러 온 거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최수진이 이미 헤어졌으니 빨리 이혼 합의서에 사인하고 집을 나한테 줘. 아들 양육비도 지불해. 안 그러면 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당신만 더 비참하게 질 뿐이야. 박지우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인할 줄 알아? 어림없는 소리. 이 집은 내가 팔 수 없어도 너한테 줄 리 없어. 정 안 되면 우리 같이 죽자. 여기서 억지 부리지 마.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제가 녹음한 그와 최수진의 싸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들 대화를 녹음했어. 이건 당신의 불륜 증거야. 법원이 이걸 보면 집을 나한테 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더 많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지불하게 할 거야. 박지우는 녹음 파일을 듣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서둘러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경고하는데 더 이상 무슨 짓 하지 마. 순순히 사인하든가 아니면 법정에서 보자. 당신이 직접 선택해.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박지우는 제 등 뒤에서 분노에 찬 욕설을 내뱉었지만 저는 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이고 제가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이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도에서 나오자 저녁바람이 불어와 제 마음속 긴장감이 조금이나마 풀렸습니다. 박지훈의 히스테리는 단지 궁지에 몰린 짐승의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제가 이미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돌아오자마자 달려오시며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박지훈이랑 싸우지는 않았지? 아니요, 엄마. 그냥 그 사람한테 이해득 씨를 분명히 말해주고 빨리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사람과 최수진이 싸우는 증거를 녹음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더 확실해졌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박지우는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해서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채권자들의 독촉에 정신이 없어서 이혼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가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복권망 사장님과 김준호의 증언, 그리고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모든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원의 다음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3일 후 법원에서 두 번째 재판 기일 통지가 왔습니다. 재판 당일 저와 아버지는 미리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지훈이 우리보다 더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카락은 많이 휘어졌고 눈빛은 초췌했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동안 채권자들이 그를 많이 괴롭힌 모양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판사님은 먼저 이전 조사 결과를 낭독했습니다. 은행 조사 결과 박지우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 예금일, 50 예금일, 50만 원을 몰래 빼돌려 모두 투자와 사채이자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박지훈이 빌린 2억 원의 사채는 가족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의 개인 채무에 해당했습니다. 이 결과를 듣자 박지훈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판사님은 이어서 우리 양측에게 최종 진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와 박지훈은 결혼 8년 동안 제가 가정과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투자 실패 후 5억 원 복권 당첨이라는 거짓말을 꾸며내고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와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으며 공동재산인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저희의 이혼을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의 개인 채무는 그 자신이 책임져야 하며 그에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혼인 후 공동으로 구매한 부동산은 제가 소유해야 합니다. 박지훈이 진술할 차례가 되자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이지혜를 속여 이혼하려 거짓말을 꾸며내서는 안 됐고 사채를 빌려 투자해서도 안 됐습니다. 저는 지금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양육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집을 다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이혼의 동력도 없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약간 의외였지만 그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고 발버둥치기를 포기한 모양이었습니다. 판사님은 우리 진술을 듣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 이지혜와 박지훈의 이혼을 허가한다. 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이지혜가 양육하며 박지훈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5억만 원을 지불한다. 셋, 혼인 후 공동으로 구매한 부동산은 이지혜의 소유로 한다. 넷, 박지훈이 빼돌린 부부 공동예금일 50억만 원 중 7억만 원을 15일 이내에 이지혜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섯, 박지훈은 이지혜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천만 원을 지불한다. 여섯, 박지훈이 빚진 2억 원의 사채는 개인 채무에 해당하며 그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판결을 듣자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저와 아들의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감격해서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정말 잘했어, 지혜야. 정의가 드디어 찾아왔어.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박지훈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왔는데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너랑 아들에게 정말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앞으로 내가 최대한 돈 벌어서 아들 양육비는 꼭 지불할게. 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증오도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감각할 뿐이었습니다. 박지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어.
당신이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이고 아들이야. 앞으로 양육비만 제때 지불하고 우리 모자의 삶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으면 돼.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더 이상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원하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마침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판결 소식을 어머니와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잘됐다, 잘됐어. 앞으로 우리 모녀는 드디어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네. 아들은 제 다리를 껴안고 작은 얼굴을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아빠 다시 안 봐도 돼?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잘 살자.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일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5일째 되던 날, 저는 법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박지훈이 제때 예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첫 달 양육비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박지훈에게 전화해보니 그의 전화는 이미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박지훈이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김 아주머니에게서 다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집 문 앞이 또 채권자들에게 둘러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박지훈이 숨어버렸으니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해서 집을 경매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채권자들은 저를 보자 다시 둘러쌌습니다. 이지혜, 박지훈이 도망쳤어. 이 집은 너희 공동재산이니 우리가 집을 경매에 붙여서 빚을 갚아야겠어. 저는 판결문을 꺼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개인 소유예요. 법원에서 이미 판결했어요. 박지훈의 채무는 그의 개인 채무고 저와 이 집과는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또 소란 피우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채권자들은 판결문을 받아 한참 동안 살펴보고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자문한 후에야 자신들이 이 집을 경매에 붙일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두에 선 건장한 남자는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 우리가 박지훈을 찾아낼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을 마친 그는 다른 채권자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채권자들이 간 후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깨진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물건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낯설고도 익숙한 이 집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제 집이었고 저와 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박지훈이 제게 안겨준 상처로도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드디어 저와 아들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나쁜 기억들도 완전히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집안의 어지러운 모습을 보며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의 물건은 그 자신이 이미 치워버렸고 저와 아들의 물건들 그리고 그와 최수진이 싸우면서 던져 깨진 잡동사니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깨진 컵과 화병을 쓰레기통에 쓸어 담고 흩어진 옷들을 개어 옷장 안에 넣으며 상처투성이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마치자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해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깨끗하고 정돈된 집을 보자 눈을 빛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예전 집 맞아? 응. 이제 여기는 우리 모녀 둘만 사는 곳이야. 저는 쪼그리고 앉아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마음 편히 잘 살자. 응? 아들은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먹구름도 많이 걷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도와주셨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녀 여기서 잘 살자. 내가 너 대신 아들 봐줄 테니 너는 마음 놓고 일해. 삶은 분명 점점 더 나아질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집을 다시 꾸몄습니다. 새 커튼을 달고 화분 몇 개를 사서 들여놓으니 집 전체가 새롭게 변한 듯 활기 넘쳤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간제 근무를 찾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버는 돈은 저와 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지우는 도망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저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그에게 예금 반환, 양육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조사한 결과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이미 빼돌린 예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강제 집행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우리 모자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돈들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김준호에게서 박지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준호는 박지훈이 멀리 도망가지 않고 낡은 월세방에 숨어 있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찾아졌다고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그의 다른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자 김준호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김준호가 파출소에 가서 그를 봤을 때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저지른 죄였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저를 속여 이혼하려 거짓말을 꾸며내지 않고 사채를 빌려 투자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아파트 단지 문 앞에서 김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최수진의 근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최수진은 박지훈을 떠난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박지훈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저축을 모두 탕진했고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느라 빚까지 많이 졌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는 빚을 갚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들의 손가락질도 감당해야 했기에 삶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공장에 취직해서 매일 힘들게 일하며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 듣고 나서 그저 웃음만 지었습니다. 최수진은 처음부터 부귀영화를 탐하여 박지훈을 따라다니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된 것도 자업자득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언제나 인과응보의 순환입니다. 선한 일에는 선한 보답이, 악한 일에는 악한 보답이 따르는 법.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날마다 시간이 흘러갔고 저와 아들의 삶은 점점 더 평온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아들은 학교 성적이 매우 좋았고 성격도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일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우리 모녀의 작은 삶은 활기 넘쳤습니다. 저도 여가 시간을 이용해 직업 훈련 과정을 신청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워 나중에 더 좋은 직업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단지 문 앞 복권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복권방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복권 한 장 살까? 혹시 알아? 대박 당첨될지?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들,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떤 대박 당첨보다 더 소중해. 아들은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우리 몸 위에 쏟아졌고 우리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나빴던 날들은 완전히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지만 저와 아들이 함께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점점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요. 예전에 박지우는 5억 원짜리 가짜 복권 한 장으로 제 삶을 망가뜨리려 했지만 그는 이 사기극이 저에게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고 간인함과 용기를 배우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던 주부가 아니라
한 가정을 독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일 것이고, 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분명 삶으로부터 부드럽게 대접받을 것이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